엄마, 집 팔았어. 전화 한 통으로 저를 버린 딸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비밀 편지 덕분에 모든 재산을 되찾은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한남동 언덕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베란다에 놓인 노란 국화 화분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어 천천히 끓고 있는 주전자에 한 줄기 빛을 그렸다. 벽에는 민준 씨의 사진이 마치 아직 따뜻한 기억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작은 집은 너무 조용해서 시계바늘 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높고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다. 그 평화는 산산이 조각났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차갑고 빠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집 팔았어요. 놀라지 마세요. 톡 한 번만 누르면 다 된 거예요. 그녀는 주전자 손잡이를 쥔 채 말을 멈췄다. 제 손길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돈 보냈어요. 엄마, 방 좀 빌려주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엄마를 해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졌어. 파리에서는 수도꼭지 하나만 틀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녀는 햇살이 티테이블에 비치는 현관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난 내 것만 가져가. 그녀는 피곤한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떨리고 사나웠다. 기회가 필요해. 그리고 넌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해. 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 그녀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새로운 세상이든 오래된 세상이든 불효는 불효일 뿐이야. 전화 끊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게 되면 다시 오렴. 문 밖에서는 아직 해가 지고 있었다. 주전자 속의 물은 남은 자들의 슬픔을 내뿜는 듯 길게 울려 퍼졌다. 시청자의 99% 이상이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탭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 계신 지역은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한남동 언덕 위 오래된 집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봄 햇살이 국화 화분 위로 내려앉고 물방울이 인맥을 따라 반짝였다. 박순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물을 주며 중얼거렸다. 민준 씨, 올해도 피웠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노란 국화요. 바람이 마당을 스쳤고 담장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작게 쉬쉬거렸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손을 모았다. 당신 덕분에 여긴 아직 집이에요.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페리쌈 13이라는 번호가 떴다.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외동딸 미연이었다. 미연아, 잘 지내니? 거기 날씨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재즈 음악,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 그리고 딸의 서두른 숨결. 엄마, 저 미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있지? 네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그게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 집 팔았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순자는 숨을 삼켰다. 뭐라고? 파리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김서방 친구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지금이 타이밍이라서요.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계약? 돈은 송금했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걸로 원룸이라도 구해서 편히 지내세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미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무슨 권리로? 엄마, 죄송해요. 근데 이건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제 그 오래된 집에서 벗어나세요. 아, 그리고 김서방이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전 바빠서 이만. 미연아, 잠깐만. 뚝. 전화는 끊겼다. 순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다. 민준 씨, 들었죠? 우리 집이 없어졌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가슴 안쪽이 타들어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돌았다. 효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세상엔 믿음이 아니라 계약으로만 지켜지는 관계도 있다는 걸.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웃 김 여사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박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네요. 아,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러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네, 고마워요. 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날이 또 있을까. 김 여사가 돌아서자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부엌 불을 켜고 혼자 밥을 지었다. 밥 냄새가 공기를 채웠지만 입맛은 없었다. 숟가락을 들며 속삭였다.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순자는 천천히 남편의 옷장 앞으로 갔다. 손잡이를 돌리자 오래된 셔츠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눈시울을 찔렀다. 옷장 아래 낡은 오칠나무 상자가 있었다. 민준이 살아생전 이건 나중에 쓰일 거야 라며 잠가두던 상자였다. 순자는 상자의 표면을 손끝으로 쓸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당신 이 안에 뭘 넣었어요? 속삭이듯 말하며 열쇠를 찾았지만 상자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상자 표면의 오칠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금속 자국이 보였다. 서랍 밑을 봐. 민준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서랍 밑.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순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자 밑을 손으로 더듬었다. 차가운 열쇠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그 열쇠를 쥐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민준아, 다 봤지? 나 어떡하지? 그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불이 있었다.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미연아, 엄마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거울 속의 순자는 낯설 만큼 단단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에는 달빛이 흘렀고 상자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오래된 숨결이 깨어나는 듯했다. 이제 그녀의 조용한 눈빛 뒤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밤이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낡은 유리창에 빗방울이 닿을 때마다 미세한 떨림이 방 안을 울렸다. 박순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켠 채 앉아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열쇠를 꽂았다. 딸아, 미안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봉투 한 장과 낯선 금속 열쇠들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 냄새가 났다.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였다. 편지는 정갈한 글씨로 시작됐다. 순자야, 이 글을 읽고 있을 땐 아마 내가 곁에 없겠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건 꼭 너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야. 순자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다. 사위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안에 있는 욕심을.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리러 왔을 때 기억나?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봤어. 독일 스포츠카를 샀더라. 우리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미연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나는 그때부터 대비를 시작했지. 편지를 읽던 순자의 손끝이 떨렸다. 빗소리가 더 세졌다. 그녀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언젠가 그가 우리 미연이를 설득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몰래 준비했어. 평생 모은 돈은 은행에 있는 게 아니야. 강남 땅, 여의도 오피스 빌딩, 수원 근처 공장 부지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 위임장도 같이 넣었어. 혹시라도 미연이 휘둘리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순자의 눈앞이 흔들렸다. 숨이 막힐 만큼 놀라운 진실이었다. 그녀가 우리 형편에 땅을 사긴 힘들다며 투정을 부릴 때마다 민주는 그냥 웃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당신은 늘 현명했어. 그 말이 이제서야 의미를 가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의 끝을 쓸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남편의 숨결이 느껴졌다. 순자야, 나는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어.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열쇠 중 하나는 우리 비밀 금고야. 혹시라도 세상이 당신을 밀어내도 그 금고만은 당신 편일 거야. 순자는 상자 속 열쇠 묶음을 꺼냈다. 5개의 금속 열쇠 중 하나가 익숙했다. 그것은 은행 금고 열쇠였다. 예전에 남편이 보험 서류 때문에 보관 중이라며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것.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미연이 팔아버린 집은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졌다. 이제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그치자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다. 순자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다시 상자에 넣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에는 슬픔이 아니라 냉정한 결심이 있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내가 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손에 쥔 열쇠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상자를 닫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방 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입술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여자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하늘의 빗소리가 완전히 멎자 순자는 조용히 불을 껐다. 그리고 남편의 초상화 앞에 섰다. 당신이 믿은 그 강함, 이제 보여줄게요.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어둠 속에서 상자의 오칠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안에 남겨진 편지와 열쇠들은 이제 그녀의 무기였다. 그리고 그 무기는 곧 그녀의 복수가 될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박순자는 장독대 옆에 놓인 국화 화분을 한번 쓰다듬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은 연극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눈 밑에 얇게 분을 발랐다. 피부톤이 조금 창백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도드라졌다. 손가락으로 몇 번 눈가를 눌러 붓게 하자 금세 울었던 사람의 얼굴이 되었다. 남편이 남긴 편지와 금고 열쇠는 검은 파우치에 담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동맹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에서 언급된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박순자입니다. 김민준 씨의 아내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박 여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다음 날 오전 강남의 프라이빗 뱅크에서 잡혔다. 이튿날 순자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은행 로비에 들어섰다. 경비원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옷차림을 스쳤지만 곧 정중히 인사했다.
최 변호사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단정한 남자였고 말투에는 절제된 신뢰가 묻어났다. 여기 서류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대로 금고가 열리자 내부에는 파일 세트와 봉투, 그리고 반짝이는 금괴 몇 개가 있었다. 순자의 눈이 잠시 커졌다. 이게 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모두 여사님 명의로 돌려두셨습니다. 부동산 서류는 여기, 계좌 접근용 비밀번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신탁 절차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넘기며 숨을 고르았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민준의 손끝이 여전히 그 위에 닿아 있는 듯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믿은 바로 그날.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을 다시 건넨 셈이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아직 세상과 나눌 때가 아니었다. 오후, 순자는 골판지 상자 몇 개를 거실에 놓았다. 이웃 김 여사가 담장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아이고, 순자 씨, 그게 뭐예요? 순자는 일부러 눈가를 비볐다.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언니. 미연이가 돈을 보내줬어요. 교회에 방 하나 얻으라고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놀림은 침착했다. 김 여사는 입을 막으며 소리를 높였다. 세상에, 그렇게 착한 딸이 어떻게 어머니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애 아빠도 없고 저도 이제 짐이겠죠. 그래도 그 아이 잘 되라고 키웠으니 됐죠. 김 여사는 눈을 흑이며 고개를 저었다. 됐긴 뭐가 돼요. 그런 자식 다시 여기 얼굴 들고 못 올 거예요. 순자는 눈을 내리깔며 작게 웃었다. 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박순자 씨 알죠? 그 국화 키우던 분. 딸이 파리 가더니 그 집 팔고 어머니 내쫓았대요. 어머, 그 사위는요? 잘생겼던데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두나? 세상에, 불효막심이지 뭐. 사람들은 혀를 찾고 순자의 이름은 하루 만에 동네의 비극으로 자리 잡았다. 순자는 일부러 그 소문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김 여사에게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괜찮아요. 그 한마디는 불쌍한 노모의 겸손으로 들렸지만 사실은 완벽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압구정의 고급 서비스 아파트로 이사했다. 외부에선 지방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는 소문만 퍼졌다. 그러나 그날 밤, 순자는 새 집의 대리석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심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지고 있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봉투 몇 개가 빛났다. 미연아, 엄마는 네가 만든 세상에서 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단다. 며칠 뒤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순자 씨, 들었어요? 미연 씨, 남편이 투자한 그 사업이 잘 안 된다네요. 파리에서 뭔가 꼬였대요. 순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전화를 끊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어.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연극은 이제 막 2막을 넘겼다. 세상은 아직 그녀를 불쌍한 놈으로 보고 있었지만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였다. 그녀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막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막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각 압구정의 서비스 아파트 거실에 햇빛이 얇게 번졌다. 박순자는 주말마다 갈아 끼우는 국화꽃병 물을 비우고 새물을 받아놓은 뒤 휴대폰을 뒤집어 두었다가 다시 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최 변호사 파리법인, 에투알 파트너스, 파산 신청, 대표 박지훈 동업자들과 분쟁 중. 오늘 저녁 비행기로 귀국 예정. 문장 끝에 마침표가 유난히 묵직했다. 순자는 짧게 답했다. 고맙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화면을 끄며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다. 강 쪽으로 길게 난 도로에 주말 자전거 행렬이 지나갔다. 오래전 남편과 새벽에 산책하던 길. 그는 늘 세상은 느리게 돌 때 더 잘 보인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한번 세고 국화 잎을 정리한 뒤 한남동 집의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오늘은 기다림의 날이었다. 같은 시간. 인천공항 입국장. 캐리어 바퀴 소리가 플라스틱 바닥을 긁으며 끌려왔다. 예전처럼 가죽 트렁크와 명품 쇼핑백은 없었다. 미연은 후줄근한 회색 후드티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박지우는 검은 백팩 하나에 모든 걸 쑤셔 넣은 듯 어깨가 처져 있었다. 안내방송이 반복되는 사이 둘의 대화는 낮고 날카롭게 부딪혔다. 다 네 잘못이야.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은 사업 기회? 알고 보니 다 피라미드였어. 투자자들 돈으로 그 다음 사람들 막아놓고 조용히 해.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네가 어땠는데? 엄마 집은 어차피 우리 몫이라고. 서류도 네가 앞장섰잖아. 그놈의 체면 때문에 받아 적은 건 나지만 밀어붙인 건 너였어. 사람들의 눈길이 미끄러지듯 스쳤다. 미연의 입술이 하얗게 말랐다. 엄마는 결국 원룸 구했겠지. 그 말이 나온 순간 본인도 놀란 듯 눈을 감았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녀는 이상하게 허기가 졌다. 귀국장 바깥의 공기는 한국의 봄인데 속은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종로의 오래된 모텔 복도는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네온 사인의 깜박임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 천장에 번졌다. 일회용 종이컵 2개, 미지근한 정수기물, 그리고 발에 걸리는 낡은 전기장판. 미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쥐었다 폈다 하며 숨을 고르다가 끝내 터뜨렸다. 지훈아,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래? 카드 다 막혔고 너 핸드폰도 압류 들어올 거라며. 지훈은 고개를 돌린 채 비웃음을 흘렸다. 너 엄마한테 전화해봐. 네가 울기만 하면 그분은 넘어오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잘렸고 미연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더 꼭 쥐었다. 엄마, 그 단어가 마음 깊은 데서 오래된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이 다시 던졌다. 알아? 내일이면 우리 이름 인터넷에 다 까발려져. 투자자 단톡방에 난리야. 변호사? 다 돈이지. 미연은 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한남동 골목, 박성마당, 겨울마다 장독대에 내려앉던 서리, 부엌창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빛 같은 것들이 이어졌다. 문득 그 길의 냄새가 그리웠다. 새벽녘, 실비가 내렸다. 미연은 모텔 문을 열고 나왔다. 전동차 안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야위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 푹 꺼져 있었다. 한남동 골목을 올라서자 담장 너머 나무가 젖은 잎을 떨구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오래된 대문 앞에 섰다. 폐문 손잡이는 여전히 묵직해 보였고 초인종 버튼의 금속 테두리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 집, 이제 남의 집이야. 머릿속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손가락은 초인종을 향해 갔다. 이상하게도 그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그 시각 압구정 아파트에서 옮겨놓은 은색 주전자에서는 유자로 달인 물이 보글보글 소리를 냈다. 순자는 평소보다 차를 진하게 우리고 작은 트레이에 다관과 찻잔을 올렸다. 한복 치마자락을 정돈하고 가벼운 쇼를 걸친 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장 위에 액자를 스쳤다. 남편 민준이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조용히 눈을 맞춘 뒤 대문을 바라보았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간을 정확히 잰 듯한 울림이었다. 그녀는 트레이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빗물 냄새와 함께 미연의 얼굴이 드러났다. 순간 세월이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미연의 입술이 먼저 떨렸다. 마? 두 글자가 힘없이 흘러나왔다.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미소 아닌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놀람이 아니었다. 꾸짖음도 아니었다. 아주 깊은 슬픔이 스며든 눈빛. 그러나 흔들림 없는 중심.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얘야, 들어오렴. 밖이 춥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바깥의 비가 조금 소리를 낮추는 듯했다. 미연은 문턱을 넘으며 신발 끝을 보았다. 낯익은 마룻결, 그러나 환한 등빛, 그리고 새로 놓인 작은 서랍장. 위에는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거실로 들어오자 따뜻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다. 순자는 차를 따랐다. 여기 새 주인 어떤 분이에요? 혹시 잠깐만 쉬다 가도 되냐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지막 말은 목구멍에서 부서졌다. 순자는 찻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할 때 마셔. 속이 좀 풀릴 거야. 미연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입을 댔다. 달고 따뜻하고 어릴 적 감기만 오면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혀끝의 기억이 눈을 뜨게 했다.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다. 침묵이 한번 지나가자 비로소 방 안의 사소한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 장식장에는 낯선 서류철이 반듯하게 꽂혀 있었고 벽에 걸린 액자 아래에는 작은 종이함 하나가 자리했다. 엄마, 미연이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파리에서 많이 틀렸어. 나 바보였어. 근데 이 집 새 주인께 잠깐만. 그때 대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스쳤다. 경비 아저씨가 우편물을 놓고 가는 소리일 뿐인데 미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사람들이 우릴 쫓아와. 나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얼굴을 가렸다. 손등에 잔떨림이 있었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목소리는 변함없이 온기가 있었지만 단어의 끝은 분명했다. 여긴 임의로 들어와 울음을 쉬는 대피소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네 엄마인 건 변함없지. 미연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우리 정말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 잠시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때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 현관 쪽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마 당번 열쇠고리와 함께 달린 새로 만든 열쇠 한 벌. 그녀는 그 열쇠를 탁자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금속이 닿는 소리가 짧게 맑았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순자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이 집의 새 주인. 미연은 숨을 멈췄다. 말끝이 허공에 걸렸다. 순자는 한복 소매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을 마쳤다. 지금 문을 연 사람. 미연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 순간 이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이어졌다. 파리의 와인잔 부딪힘, 모텔의 눅눅한 공기, 초인종의 차가운 금속,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유자차. 그녀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말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밖의 비가 소리를 조금 키웠다. 순자는 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잔을 다시 밀어주었다. 자, 다시 한 모금 마셔라. 몸을 먼저 데워야 말도 제대로 나온다. 그 목소리는 엄마의 것이었고 동시에 집의 주인의 것이었다. 미연은 잔을 들어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유자의 향이 폐 깊숙이 들어와 오래 묵은 냄새를 밀어냈다. 그러나 바로 그 따뜻함이 그녀의 죄책감을 더 선명하게 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 사과는
변명도 계산도 없었다. 마치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의 체온처럼 작은 불빛 하나였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 끄덕임이 곧 용서라는 뜻은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시작일 뿐이다. 빚은 말로 갚는 게 아니고. 그녀는 딸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리고 네 남편 문제는 따로다. 미연이 움찔했다. 순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오늘 널 들여보낸 건 딸이라서가 절반, 집이 사람 버리면 안 돼서가 절반이다. 하지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닌 건 알지? 침묵이 길게 흘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탁자 위에서 진동이 떨려 작은 파문이 번졌다. 발신자는 최 변호사. 순자는 전화를 짧게 받았다. 예, 여기까지만.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자 미연이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이 집의 법적 정리와 네가 감당해야 할 목. 딸의 숨이 가빠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얇아진 듯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었다. 대문을 한번 열고 빗줄기의 굵기를 확인하듯 바깥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밤새 비가 그칠 거다. 그치면 우린 얘기를 시작할 거야.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로잡을지. 그리고 그 남자 박지훈은 그녀는 말끝을 잠시 접어두었다. 각자 서 있을 자리부터 정리해야겠지. 유자차가 반쯤 비어 있었다. 미연은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집의 냄새가 깊었다. 그 냄새는 따뜻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데려왔다. 그녀는 아까 현관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다. 얘야, 들어오렴. 문은 열렸지만 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앞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서 있었다. 저녁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는 유자차처럼 미지근했다. 거실 등은 낮게 밝혀져 있었고 장식장 유리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반사되어 얇은 빗무늬를 만들었다. 박순자는 찻상을 가운데로 조금 끌어당겼다. 손에 익은 움직임이었다. 맞은편 소파에 앉은 미연은 젖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채 손가락 끝으로 무릎천을 반복해서 문지르고 있었다. 불안할 때마다 어릴 적부터 하던 버릇이었다. 마셔라. 빈속에 달달한 게 들어가야 말이 나온다. 미연은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자 그제야 숨이 가라앉는 듯 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 낮게 물었다. 엄마, 여기 새 주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엄마를 가정부로 고용하셨나요? 마지막 단어에서 그녀는 제 말에 스스로 움찔했다. 순자는 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정면으로 보았다. 잠깐의 정적. 아니, 나는 집사가 아니다. 또박또박 칼날처럼 떨어지는 말.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에 덧붙였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미연의 얼굴 근육이 한꺼번에 풀렸다. 억지 미소가 입꼬리를 당겼다가 금세 무너졌다. 엄마, 농담하지 마요. 제발.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니다. 순자는 찻상 아래 서랍에서 얇은 가죽 파일을 꺼내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등기부 등본, 신탁계약서, 부동산 명세, 금고 사용 기록. 서류 가장자리에는 수차례의 법무인감이 눌려 있었다. 읽어라. 느리게. 미연은 떨리는 손끝으로 첫 장을 넘겼다. 팔자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강남 토지, 여의도 오피스, 수원 공장 부지, 배당표, 계좌 내역.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커졌다. 마지막 장을 덮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네, 아버지가 남겼다.
네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알아보고 내가 혼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두고 갔다.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겠지.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미연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언제부터요? 네가 파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부터 순자는 시선을 한 치도 떼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도 들리더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옆자리의 웃음, 그리고 네 숨이 급해지는 소리. 그때 이미 나는 너 대신 준비를 시작했다. 말끝이 나부로 눌린 듯 무거웠다. 미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그냥 잘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크게 제대로. 크게 제대로의 뜻이 남의 집을 팔고 어미를 길에 내놓는 거였느냐. 순자의 어조는 높아지지 않았다. 낮고 단단할 뿐이었다. 더 무서웠다. 미연은 소파에서 반쯤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손이 허벅지를 더듬다가 결국 순자의 무릎으로 올라왔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 길을 열어줘요. 다시는 그만. 순자는 딸의 손을 잡지도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려다봤다. 사과는 시작일 뿐이다. 빚을 되갚는 건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잠깐. 두 사람 사이에 라디오 정각 알림 같은 침묵이 울렸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 쪽 창문을 반쯤 열었다. 봄밤 공기가 들어왔다. 먼 데서 차 소리가 얇게 흘렀다. 네가 물어봤지. 내가 가정부냐고.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제안 하나를 하마. 미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창고에 작은 방이 있다. 예전에 경비 아저씨 주무시던 방을 손봤다. 그 방에서 지내라. 미연의 입술이 떨렸다. 대신 조건이 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듯 말도 또박또박 세웠다. 아침 일찍 마당 쓸기. 장독대와 국화화분은 내 손으로 관리한다. 빨래, 다림질, 청소, 음식, 준비. 손님 올 때는 차를 내가 아닌 네가 낸다. 일요일 저녁엔 내가 앉아 네가 서서 상을 본다. 그리고 순자는 마지막 항목을 잠시 머금었다가 내렸다. 한 달에 한 번 네가 너 자신에 대해 쓴 반성문을 내 앞에서 읽는다. 변명 금지. 기록은 남는다. 한여로 살라는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다. 선택이다. 순자의 대답은 한치 흔들림이 없었다. 밖으로 나가 네 남편과 함께 업보를 감당하며 버틸 수도 있다. 그 길을 택하면 나는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 집의 문턱은 쉽게 넘어올 수 없다. 네가 버린 자리로 돌아오려면 네 손으로 쓸고 닦아야 한다. 가벼운 눈물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미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지윤이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은 내 집 사람이 아니다. 순자는 잘라 말했다. 내 몫이 아니다. 다만 법은 움직일 것이다. 투자자들의 소송, 가압류, 형사, 최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 네가 감싸려거든 밖에서 하라. 문 닫고 하는 회피는 없다. 잠깐. 미연의 얼굴에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게 번쩍했다 사라졌다. 엄마, 나 그렇게 못해요. 창고방이라니. 내가 어떻게 해. 네가 한 일에 비하면 가볍다. 순자의 말은 차갑지만 고요했다. 나는 네 체면을 위해 내 삶을 비웠다. 너는 내 체면을 위해 네 삶을 채운 적이 있느냐. 대답 대신 미연의 어깨가 크게 한번 흔들렸다. 그 뒤로는 소리 없는 울음뿐이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뜨고 찻잔을 다시 채웠다. 잔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내 제안은 밤이 밝을 때까지다. 그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순자가 문을 열자 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여사님, 말씀하신 등기 이전 확인서
그리고 파리 쪽 채권자 통지 사본입니다. 그는 머쓱하게 미연을 한번 쳐다보고 곧 시선을 거두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들추지도 않고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변호사가 돌아간 뒤 순자는 문을 닫고 다시 찻상 앞으로 왔다. 들었지?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거실 시계의 초침이 귓속으로 들어왔다. 미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창고방, 저 할게요. 목소리는 바닥을 긁듯 낮았다. 감사. 그만해라. 순자는 짧게 끊었다. 고마움은 행동으로 쓰는 글이다. 내일부터다. 아니, 오늘 밤부터다. 그녀는 옆방 서랍에서 얇은 이불 한 채와 수건, 작업장 장갑, 앞치마를 꺼내왔다. 이건 시작 세트다. 집안일은 최 씨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 와서 일을 도왔다. 앞으로는 네가 한다. 아주머니께는 따로 사료하고 돌려보내겠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확인을 요구하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침마당 쓸기, 장독대랑 국화관리, 빨래, 다림질, 청소, 음식, 손님 오면 제가 차를 내고 일요일 저녁엔 제가 서서 상을 보고 한 달에 한 번 반성문을 읽고 기록으로 남기고. 좋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왜 이 집 문턱에서 다시 시작하려 하는지 잊지 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때문임을. 미연의 고개가 아주 조금 끄덕여졌다. 그날 밤 창고방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오래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빗물로 얼룩진 창문을 닦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났다. 복도 끝에서는 마른 걸레 짜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거실에서는 순자가 혼자 국화를 돌보았다. 물을 너무 주지 않게 잎을 하나하나 뒤집어 빛의 방향을 맞추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다. 민준 씨,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무릎은 먼 길에 남기고. 새벽 가까이. 순자는 현관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골목 공기가 차가웠다. 장독대 위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녀는 문턱을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녀는 배웠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아침이면 빗자루 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릴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저 집 다시 살아나네. 그 말이 사실이 되려면 누군가는 바닥을 닦고 냄비를 씻고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잔혹한 제안은 벌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순자는 찻잔을 씻으며 생각했다. 이 집의 새 주인은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만이 아니었다. 땀으로 문턱을 다시 적시는 손, 그 손 또한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집이 다시 집이 된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다음 말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벽 5시 반. 마당 어딘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전날 밤 늦게까지 창고방을 비웠다고는 하지만 냄새까지 사라지는 데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남은 곰팡이의 눅진함과 오래된 나무장선에서 올라오는 쓴 냄새가 섞여 미연의 목구멍을 서서히 조였다. 방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 창고의 절반을 합판으로 막아 만든 작은 칸, 라면 상자 2개 높이의 철제 선반, 벽걸이 전등 하나, 창문은 손바닥만 했다. 이불은 깨끗했지만 얇았다. 새벽 공기가 들어오면 금세 몸을 타고 가슴 아래로 스며들었다. 누울 때마다 등뼈와 합판 사이의 거리가 직접 맞닿는 것처럼 간격이 사라졌다. 눈 뜨자마자 그녀는 손등부터 살폈다. 어젯밤 닦아낸 먼지 때문인지 손등에 보송보송하던 각질은 사라졌지만 손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굴곡이 선명했다. 손톱 밑으로 검은 때가 얇게 끼어 있었다. 빨래, 다림질, 청소, 음식.
한 달에 한 번 반성문. 소리내지 않고 머릿속으로 한 번씩 눌러 외우는 동안 무릎이 먼저 바닥에 nen기를 기억했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어색한 통증이 번졌다.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낯설미 만든 초조였다.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대문에서부터 안쪽으로 이어진 박석 사이사이에 국화잎이 흩어져 있었다. 빗자루를 쥐는 순간 손바닥의 얇은 피부가 거스러미와 맞부딪히는 느낌이 올라왔다. 한 번 쓱 소리가 길게 늘어지지 않았다. 호흡과 빗자루가 따로 놀았다. 두 번, 세 번, 팔꿈치부터 어깨까지 근육이 뻣뻣하게 끊어졌다. 새로 깎아놓은 연필심처럼 잘 부러질 것만 같았다. 대문 밖 골목에서는 어제와 다른 발소리가 났다.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정막을 한번 긁고 사라졌다. 그녀는 손목을 꺾어 빗자루 각도를 바꿨다. 이걸 엄마는 몇 년이나, 아니 몇십 년을 생각이 그 지점에서 뚝 끊겼다. 뒤쪽에서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물은 많이 주지 마라. 국화는 과한 정을 싫어한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아침 안개처럼 얇고 서늘했다. 미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대답만 했다. 물뿌리개를 드는 손이 자연히 가벼워졌다. 잎에 맺히는 작은 방울이 햇빛을 만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그녀는 흙 표면을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보았다. 그 촉감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까지 알려줬다. 흙의 수분, 잎의 생기, 줄기의 탄력. 눈으로만 보던 것과 손으로 만지는 건 달랐다. 첫 번째 근무의 고비는 부엌에서 왔다. 쌀을 씻는 일부터 달랐다. 물속에서 쌀알을 문지르는 소리가 부엌 벽을 타고 손끝으로 돌아왔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물, 날콩나물이 퍼지는 냄새, 김치 국물의 붉은색. 그녀는 예전에 여러 번 다른 부엌에서 연기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요리는 주문하는 게 제일 맛있죠. 예전에 자신이 바로 옆에서 비웃는 듯했다. 파기름이 과하게 올라가는 순간을 놓쳤다. 김치가 팬 가장자리에서 너무 빨리 타들어갔다. 냄비를 들어 불을 줄이려다 손등이 뜨거운 김을 맞았다. 아, 짧은 비명이 나왔다. 줄인 불에서도 국물은 이미 쓴내를 풍겼다. 그녀는 소금으로 덮을까 하다 덮인 쓴맛이 더 고약해질 거란 걸 본능처럼 알아차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순자는 냄새만으로 상황을 읽은 듯 조용히 뚜껑을 열어 국자를 한번 돌렸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싱크대에 국물을 따라 버렸다. 물살이 붉은색을 데리고 하수구로 내려갔다. 대신 김밥 두 줄을 꺼내 접시에 올렸다. 그 무표정이 더 잔혹했다. 점심 설거지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쉬웠다는 말은 손목이 덜 아팠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덜 섞였다는 뜻에 가까웠다. 그릇에 붙은 기름기를 따뜻한 물로 풀어내고 세제를 아끼듯 조금씩 눌러 짜고 스펀지를 돌릴 때 힘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배우는 일. 물이 너무 세게 떨어지면 거품이 차올라 설거지통 밖으로 튄다. 너무 약하면 묻은 기름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수학과 손놀림의 비율을 몸으로 외웠다. 어릴 때 수학 문제를 풀던 방식과 조금도 닮지 않은 낯선 계산이었다. 오후엔 빨래를 했다. 세탁기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비누향이 공기를 누르게 눌렀다. 행거에 널린 이불을 걷어들여 개는 동안 팔 안쪽이 후끈거렸다. 바람에 젖은 천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마른 벽걸이 걸레로 먼지를 닦았다. 마루 위에 쌓인 얇은 먼지가 햇빛을 만나 은가루처럼 떠다녔다. 걸레가 어정쩡하게 마르면 자국이 남았다. 물을 너무 적셔도 나쁜 흔적이 남았다. 적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손바닥이 먼저 배웠다. 해가 비스듬히 넘어갈 무렵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불결함을 의심하고 제일 늦게 손대는 자리. 고무장갑을 끼고 소를 쥐었다. 표백제 냄새가
강하게 코를 치받았다. 한 칸 한 칸 압력을 어디에 줄지 모른 채 문질렀다. 손목은 금방 지쳤다. 솔의 각도를 바꿔 타일의 결을 따라가려 했지만 굴곡마다 모서리가 튀었다. 손톱이 장갑 속에서 철썩 부딪혔다. 장갑 위로 땀방울이 고여 미끄러졌다. 솔질이 처음부터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느렸다. 너무 느렸다. 화장실 안에는 타일과 물, 그리고 자신만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세게 밀어붙였다. 한 번에 끝내겠어. 힘을 주는 방향이 어긋나자 손톱이 장갑과 벽 사이에서 툭 하고 부러졌다.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느낌이 손끝에서 머리까지 치달았다. 그 순간 솔을 벽에 힘껏 내던졌다. 딱딱한 플라스틱이 타일을 찍고 튀어올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었다. 치마 밑단과 장갑박 손목, 얼굴 옆으로 찬물이 밝혔다. 고개를 떨어뜨린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는 울음이 시작됐다. 목 안쪽이 아파서 소리를 내면 물보다 진한 것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하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엄마는 잔인해. 날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어. 반복할수록 억울함이 증발하고 분노만 찌꺼기처럼 남았다. 문턱 쪽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순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떨어진 솔을 주워 세웠다.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았다. 바닥이 아직 더럽다. 다시. 목소리는 단조롭고 낮았다. 미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그릴 수 있었다. 과장된 연민도 피로한 한숨도 없는 낯설도록 평평한 표정. 마치 공장 라인에서 불량품을 골라내는 사람의 시선처럼 감정의 곡선을 극도로 줄인 상태. 그게 더 잔혹했다. 엄마. 한마디만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오려는 단어가 있었다. 수고한다거나 천천히 해라 같은 단두대 앞에서도 듣고 싶은 마지막 말. 그러나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남은 건 다시였다. 그녀는 무릎을 세우고 일어섰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솔을 다시 쥐었다. 이쯤에서 멈추면 자신이 더 작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 타일 한 칸을 어제보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 그 단순한 목표 하나가 분노로 뒤섞인 마음을 겨우 붙잡았다. 호흡과 팔의 움직임이 조금씩 맞아들어갔다. 소리가 리듬이 됐다. 쓱, 쓱, 숨. 칸이 줄어들수록 땀과 표백제 냄새가 섞여 새로운 냄새를 만들었다. 이 냄새는 향수처럼 잔향이 남지 않았다. 순간의 냄새였다. 순간마다 자신을 밀어붙이는 냄새였다. 해가 기울고 집안의 벽시계가 6시를 알렸다. 부엌창으로 낮은 햇빛이 들어와 식탁 위 그릇의 테두리를 금빛으로 감쌌다. 저녁은 단출했다. 된장국과 계란말이, 깍두기. 그녀는 된장국을 데우다가 그릇의 온도를 맞추는 법을 배웠다. 엄마는 굳이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펼쳤다. 밥을 먹는 동안 둘 사이엔 쓸데없는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루 어땠냐 같은 형식적인 물음도 없었다. 누군가의 몸이 움직였다는 사실만 식탁 위에 올라왔다. 그 몸의 흔적이 국물의 온도와 반찬에 간에 남았다.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이 단순한 일들이 하루의 중심이 됐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마당이 차가운 빛으로 잠기자 이웃 김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 미연 씨? 그녀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마침 미연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젖은 손으로 집게를 짚다 말고 순간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다. 그 습관이 자신을 더 작아 보이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김아주머니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움직임엔 세월과 실망,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추워지는데 손 시릴라 장갑 끼고. 끝내 내놓은 말은 그거였다.
훈계도 호통도 없이 그저 손을 보호하라는 말. 이상하게도 그 말이 더 쑥 들어왔다. 네. 미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김아주머니가 돌아서자 담장 위로 국화잎 몇 장이 바람에 쓸려 내려왔다. 창고방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훌쩍 넘어선 뒤였다. 어깨와 허리가 송곳처럼 쑤셨다. 다리를 뻗었다 당기는 것만으로도 종아리에 톱밥 같은 통증이 훑고 갔다. 바닥에 놓아둔 손거울로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낮에 부러진 손톱 가장자리가 반달처럼 비어 있었다. 장갑 속에서 미끄러지던 땀의 길이 고스란히 자국으로 남았다. 그때 문 쪽에서 작은 딱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열어보니 창고문 옆 바닥에 작은 상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흰색, 손바닥만 한 크기. 뚜껑에는 약국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누가 놓았는지 상상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상자를 들어올려 방 안으로 가져와 앉았다. 연고를 꾹 눌러 손등에 발랐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 때 낮에 머리끝까지 치달았던 분노가 아주 조금 식었다. 엄마의 차가움과 이 상자의 온기.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가장 혼란스러운 깨달음이었다.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합판의 나뭇결이 어릴 적 동화책 그림처럼 희미하게 길을 들였다. 오전의 마당, 오후의 부엌, 저녁의 빨래줄, 밤의 창고, 하루가 네 칸의 만화처럼 늘어섰다. 그 사이사이 그녀의 숨은 조금씩 길이를 바꿨다. 낮에는 짧아졌다, 길어졌다를 반복했고 밤에는 아주 길게 뽑아져 나왔다.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조건은 멀리 있지만 오늘 쓰지 않으면 내일의 자신이 거짓말을 더 쉽게 할 것 같았다. 문장 하나를 적었다. 오늘 난 타일 한 칸을 어제보다 깨끗하게 만들었다. 점 하나를 찍을까 하다 찍지 않았다. 종이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눈을 감는다. 귀에 익은 것이 아닌 소리가 들렸다. 세탁기가 멈출 때의 띵 소리, 가스레인지 저마음, 빗자루가 박석을 스치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 도시의 소음과 다른 집의 소리들이 얇은 천막처럼 머리 위에 걸렸다. 그 소리들 사이로 엄마의 낮은 목소리가 빠르게 흘렀다. 국화는 과한정을 싫어한다. 낮의 말이 밤에와 다르게 들렸다. 과한정 그건 사람에게도 일에게도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과한정은 쉽게 불붙고 쉽게 타고 쉽게 재가 된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쯤 그녀는 아주 작은 장면을 마음속에서 불러냈다. 장화를 신고 빗자루로 물기를 잡아주면서 어린 자신에게 장난을 치듯 흙탕물을 튀기던 웃음. 그 웃음이 기억의 끝에서 낡은 사진처럼 흔들렸다. 그 사진을 떠올리자 낮에 화장실 바닥에 던졌던 소리 떠올랐다. 누군가의 농담에 자신이 너무 큰 분노로 답한 꼴. 그날 밤의 마지막에야 그녀는 깨달았다. 어떤 종류의 굴욕은 사람이 아닌 일 앞에서 일어난다. 사람에게 무릎 꿇는 굴욕은 쉽게 미움으로 변하고 일 앞에서 무너지는 굴욕은 묘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변한다. 오늘의 굴욕은 조금 후자에 가까웠다. 그러자 낮에 들었던 엄마의 말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다가왔다. 다시. 그 한 단어가 벌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반복은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었다. 바깥 골목에서 고양이가 한 번 울고 멈췄다. 창고방에 전등을 끄고 누우니 어둠이 단단해지는 소리가 났다. 몸 구석구석이 욱신거렸지만 통증에는 윤곽이 있었다. 형태가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다. 형태 없는 불안보다 나았다. 그녀는 내일 아침의 마당을 잠깐 상상했다. 물안개, 빗자루, 국화잎. 빗자루를 어제보다 손에 더 가까이 붙이고 발을 어제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팔꿈치 각도를 어제보다 낮게. 타일 한 칸처럼 마당도 한 구획씩 깨끗해질 것이다. 잠이 들기 직전 문 옆 상자에 다시 눈이 갔다. 그 상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했다.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먼저 움직여라. 그녀는 속으로 짧게 말했다. 알겠어요. 대답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자신도 분명하지 않았다. 엄마에게였는지 집에게였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밀어붙인 낯선 의지에게였는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다시 빗자루를 쥐는 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웃음 비슷한 것이 입술 끝에 걸렸다. 웃었다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울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다. 그 작은 표정이 방 안의 냄새를 아주 조금 바꿨다. 국화가 과한 정을 싫어하듯 오늘 그녀의 마음도 과한 다짐을 싫어했. 대신 작은 반복, 작은 전진, 작은 깨끗함. 바깥 어둠이 한번 흔들리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선장과 깊은 잠 사이 어느 얇은 지점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짧게 선언했다. 내일은 타일 2칸, 그리고 잠이 들었다. 시청자의 99% 이상이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이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계신 지역은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초여름 바람이 마당에 국화잎을 뒤집어 놓는 아침들이 이어졌다. 빗자루 소리는 더 이상 삐걱거리지 않았고 김이 오르는 된장국의 짠 향은 물의 온도와 불세기를 알게 된 손에서 일정하게 나왔다. 창고방의 얇은 이불도 합판의 나뭇결도 어느새 몸이 먼저 길을 찾았다. 박순자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조리대 위에 놓인 작은 쪽집게, 손 닿는데 올려둔 면 장갑 한 켤레, 김치 국물을 흘리지 않게 받쳐주는 쟁반.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함이 교육처럼 쌓였다. 몇 주가 지나자 미연은 마당 물기를 비로소 정확히 틀 수 있게 되었다. 장독대 사이사이로 흙탕물이 돌지 않게 빗자루 각을 바꾸며 물살을 유도하고 국화는 과한 물을 싫어한다는 말을 손끝으로 기억했다. 둘 사이엔 긴장이 줄어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가끔 흐르긴 했지만 어느 날엔 국을 놓칠 듯한 타이밍에 순자가 젓가락으로 달걀말이를 한번 뒤집었고 그 동작 하나로 저녁이 무사히 넘어가기도 했다.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다. 장 보러 나간 날 오후 시장 골목 끝에서 미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죽 구두의 마찰음, 향수가 아니라 오래된 정장의 벤 세탁소의 약한 냄새, 그리고 낡은 넥타이의 매듭이 흘러내린 모양.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지만 매무새는 여전히 정장이었다. 그는 항상 체면이라는 갑옷을 걸쳤다. 가까워지자 그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 척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미연아. 목소리엔 달콤한 기름이 다시 발라져 있었다. 얼마만이야. 미안해. 내가 너무 당황해서. 단어마다 내가를 강조하는 버릇은 변하지 않았다. 볼 일 있어? 미연은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옮기며 짧게 물었다. 지우는 주변을 훑었다. 골목 입구의 차 소리, 떡집 앞을 지나는 아주머니들, 작은 수선집의 바느질 소리. 그 소음들 위로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잠깐만 이야기하자. 잘 들어. 새로운 계획이 있어.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다 멈췄다. 강하게 뿌리치는 건 예전의 자신이었다. 지금의 자신은 먼저 듣고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네, 엄마가. 아니, 장모님이 모든 걸 가져갔잖아. 근데 법은 그렇지 않거든. 넌 외동딸이고 상속권이 있어. 소송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 그걸로 우리 말을 멈추고 슬쩍 웃었다. 우리? 미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짧은 단어 하나에 오래 묵은 먼지가 일었다. 지훈의 입꼬리가 굳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달콤함이 벗겨지자 그 긴 금속 같은 진짜 목소리가 드러났다. 평생 하녀로 살 거야? 네 돈이야. 네 엄마가 네게 빚졌다고. 시세표, 소송 경험담이 적힌 인터넷 캡처,
자녀의 정당한 목 같은 문구가 크게 박힌 법률 광고 전단지. 말의 속도가 빨라졌다. 봐. 사례도 있어. 우리가 아니. 네가 결심만 하면 금방이야. 단지 서류 몇 장에 사인하고 기자 하나만 붙이면. 그의 입술에서 우리가가 네가로 바뀌는 순간이 정확히 들렸다. 미연은 그 틈으로 숨을 들이켰다. 골목 끝에서 과일 상자가 옮겨지는 소리,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육교를 지나는 버스의 엔진 소리가 겹쳤다. 어쩐지 소리들이 그를 가볍게 밀어내는 것처럼 들렸다. 지훈아! 그녀가 불렀다. 그래, 그래, 나야. 나. 지금 장 보는 중이야. 저녁 시간 지나면 엄마가 걱정하셔. 그래서? 다시 개이었다. 그녀는 그의 개를 잡아 천천히 씹듯 되뇌었다. 엄마를 개라고 부르는 남자. 한 번만 묻자. 그때 파리에서 내가 뭘 사랑했는지. 기억해? 그녀가 던지자 지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뭐, 우리 미래지. 우리?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면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믿은 집? 그는 대답 대신 혀끝으로 입술을 한번 훑었다. 그 무의식적 동작은 오래된 습관이었다. 뭔가를 얻기 전 스스로를 설득할 때 등장하는 몸짓. 그녀는 조용히 손목을 빼며 장바구니를 다시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천을 꽉 잡아주었다. 지훈아, 나는 엄마께 사과드릴 것 외에는 빚진 게 없어.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이 떠오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을 살았다. 화장실 타일, 된장국의 온도, 국화 잎의 물방울, 창고방의 얇은 담요. 반복이 준 근육이 말의 등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다시는 너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아. 그는 반사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미쳤냐? 네가 누군데 이런 동네에서. 꺼져. 이번에는 단어가 칼날이었다. 주저함도 여백도 없이 정확히 잘랐다. 지훈의 표정이 그제야 맨 얼굴이 되었다. 분노가 먼저 뛰어올랐고 곧 자존심이 쫓아왔다. 좋아. 두고 봐. 법은 내 편이야. 그는 전단지를 다시 가방에 구겨넣고 돌아섰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멈췄다. 장바구니에서 파가 한 단 튀어나왔다. 흙 묻은 밑동이 그의 구두를 스쳤다. 그 사소한 흙자국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팔을 짓밟을 듯한 얼굴을 하다 이내 발을 뺐다. 실소만 남겼다. 하녀가 파는 참 잘 사네. 내뱉고 그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미연은 숨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다시 고쳐들었다. 꺼져. 예전의 그녀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을 단어. 그러나 오늘 그것은 저속함이 아니었다. 경계였다. 돌아서는 발걸음에 이상한 가벼움이 배어들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사이 2층 창문에서 얇게 흔들리는 커튼이 한번 움직였다. 박순자는 창틀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목격하려고 선 게 아니었다. 자연스레 눈이 감고 우연히 장면이 겹쳤다. 지훈이 손짓으로 허공을 자르고 미연이 장바구니를 당겨 안고 마지막에 단 한 단어로 경계를 세우는 장면. 순자는 커튼을 천천히 놓았다. 얼굴에 어떤 표정도 올리지 않았다. 그저 얇은 숨만 내고 부엌으로 돌아가 국물에 불을 낮췄다. 저녁 상위로 된장국이 올랐다. 온도는 적당했다. 계란말이는 모서리가 망가지지 않았다. 미연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장 골목에서 지훈을 만났어. 순자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소송 얘기를 했어. 내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난 거절했어. 잠깐의 정적. 라디오에서 일기예보가 흘렀다. 내일 오전 국지성 소나기 목소리가 끊겼다. 순자는 그제야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을 집었다.
내일은 흙이 더 질겠다. 마당 물길부터 보자. 그 말은 칭찬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러나 더 크고 분명한 의미였다. 알았다. 계속해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반쯤 넘어갔을 때 초인종이 한 번 울렸다. 문 앞에는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최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였다. 채권자 통지서, 고소인 추가 명단, 가압류 집행 결과. 미연은 봉투를 옆으로 치우려다 눈길이 한 문장에 걸렸다. 박지훈 피신청인.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 그녀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갑자기 마음 구석에서 오래된 바람이 식었다.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밤은 덜 춥다. 밤늦게 마당에 소나기가 한번 스쳤다. 물소리가 박석을 두드렸다. 미연은 처마 아래 서서 빗줄기 모양을 보았다. 물길이 장독대 쪽으로 치우친다. 내일 아침은 왼쪽부터 막아야겠다. 머릿속으로 빗자루 각도를 그리고 발 간격을 계산했다. 그러다 문득 낮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지훈이 우리를 말하던 입술, 니가로 바꾸는 순간. 그리고 꺼져라는 자신의 단어. 그 단어 뒤에 남은 것이 빈곤도 공포도 아니라 공간이라는 걸 알았다. 그 공간은 비었지만 비어 있어서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2층 창문 안쪽에서 순자가 국화를 돌렸다. 빗물이 잎을 무겁게 눌러주면 줄기가 기운다. 그녀는 손톱으로 살짝 받쳐주었다. 커튼 사이로 아래 마당의 움직임이 보였다. 딸이 물길을 읽고 내일의 각도를 미리 세우는 작은 몸짓. 그 몸짓이 오늘의 답이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다. 무릎은 먼 길에 남겨라. 그리고 불을 낮추었다. 그날 밤 창고방에 불이 꺼지고 한참 뒤 문 아래 틈으로 아주 얇은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반성문이었다. 한 줄뿐인 글. 오늘 나는 우리라는 단어를 내려놓았다. 종이를 주워든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일 아침 마당엔 비에 누군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올 것이다. 빗자루 소리는 더 낮고 고르게 깔릴 것이다. 박지훈의 발자국은 이미 흩어졌다. 그가 남긴 것은 유혹의 잔향뿐이지만 잔향은 물로 지워진다. 반복과 노동, 그리고 경계의 단어 하나로 창밖이 다시 고요해지자 순자는 마지막으로 문을 점검하고 등을 껐다. 밤은 깊지 않았다. 깊어야 할 시간들이 아직 남았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시험이 끝났다는 걸 서로가 알았다. 그리고 그 안도감 위에 내일에 할 일이 조용히 겹쳐졌다. 마당, 장독, 국화, 그리고 타일 2칸. 내일은 또 내일의 각오로 늦봄의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조용했고 오랜만에 집 안이 어수선하지 않았다. 김미연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장독대 사이에 국화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며칠 전 골목에서 지훈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 그녀의 표정엔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마치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무너지고 정리된 감정의 틈이 적막하게 남아 있었다. 박순자는 여전히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오후엔 반찬을 다듬고 저녁이면 국화잎의 색을 살폈다. 그날 오후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없이 물을 한 잔 마신 뒤 뜻밖의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은 네가 준비해라. 미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순자는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 말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여운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엄마의 얼굴을 살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 그 한마디에 미연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명절날마다 아버지가 웃으며 젓가락으로 갈비를 뒤집고 옆에서 엄마가 잔소리하던 소리. 어린 자신은 그 곁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충 밥을 먹던 기억. 오늘은 달랐다. 부엌은 오랜만에 분주해졌다. 냄비가 끓는 소리,
간장과 배즙이 섞이는 향, 마늘을 다지는 소리, 그리고 뜨거운 김이 부엌 유리창을 덮었다. 미연의 손은 서툴지 않았다. 이제는 물의 양을 눈대중으로 맞추고 불의 세기를 직감으로 조절할 줄 알았다. 뚜껑을 덮고 간을 보며 시간을 재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알았다. 그 모든 게 지난 몇 달의 수업이 남긴 흔적이었다. 저녁 6시, 식탁 위에 갈비찜과 잡채, 무생채, 그리고 된장국이 올랐다. 순자는 부엌문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갈비찜을 한 조각 집었다. 고기는 부드럽고 간은 짭조름했다. 그녀는 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당신의 기술이 향상되었네. 그 짧은 문장이 미연의 귀에 오래 맴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엄마. 유룩할 싱한만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선 개 짖는 소리와 바람이 살짝 문턱을 스쳤다. 순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단단하지만 따뜻했다. 알아.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네가 혼자 이렇게 밥을 차릴 줄 알게 될 줄은 몰랐네. 네 아버지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연은 손끝이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다 작은 소리를 냈다.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울음 대신 숨을 깊게 삼켰다. 식사는 길지 않았다. 오래된 이야기나 사과, 훈계도 없었다. 대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국물 떠먹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식탁엔 무겁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온도가 있었다. 평범함. 그것은 이 집에 오지 않았던 가장 귀한 손님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순자가 그릇을 들었다. 그건 내가 할게요. 미연이 막아서자 순자는 손을 멈췄다. 오늘은 네가 쉬어라.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위층 방은 아직 비어있다. 창고는 너무 습해. 순자의 말은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깊었다. 미연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앞치마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보를 정리하며 오래된 벽시계를 흘깃 보았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마치 시간이 이제야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했다. 그날 밤 미연은 위층 방에 불을 켰다. 창문을 열자 저녁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방 안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햇살이 섞인 온기가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엔 순자가 미리 놓아둔 얇은 담요와 새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엔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다. 내일 아침은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으로 하자.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녀는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가만히 접었다. 눈을 감자 부엌에서 흘러나오던 국물 끓는 소리. 엄마가 갈비를 집어 맛보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모든 게 영화처럼 고요하게 이어졌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미연은 자신이 여전히 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잊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마당에 서 있었다. 위층에서 불빛이 켜진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길고 고된 시간 끝에 딸의 방에 다시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불빛이 집을 다시 살아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순자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이제 됐다. 그 말엔 안도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야 정말 밥을 같이 먹었네. 밤이 깊어지자 위층 방의 불이 천천히 꺼졌다. 부엌의 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집은 달랐다. 냄새가 달랐고 공기의 결이 달랐다. 한동안 식지 않았던 갈비찜 냄새가
벽지에 스며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화해의 온도였다. 이제 두 사람은 주인과 하녀가 아니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한 끼의 저녁이 모든 수업의 마지막 장이 되었다. 늦가을의 공기가 맑았다. 한남동 언덕의 단풍은 거의 다 떨어졌지만 박순자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국화가 만개해 있었다. 그 잎 사이로 볕이 스며들자 미연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하늘 아래에서 자신이 땀 흘리며 흙을 만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익숙했다. 손에 묻은 흙이 더 이상 불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지난날의 자신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서약이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딸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최 변호사님이 네 아버지 일 정리하실 때 이걸 맡아두셨다더구나. 한번 가서 얘기해봐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변호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겠지만 지금은 마음이 달랐다.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컸다. 아버지 김민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몰랐던 그 세상의 조각들을 알고 싶었다. 며칠 뒤 강남의 최 변호사 사무실. 벽에는 오래된 시계가 고요히 초를 세고 있었다. 커다란 창가 옆 테이블에 스프레드 시트와 서류가 깔려 있었다. 숫자와 표, 투자 내역, 재단 운용 기록. 미연은 처음 보는 용어 투성이에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손으로 작성된 겁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가리켰다. 보통 사업가들은 결과만 남깁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과정을 남겼죠. 세세한 흐름, 계산, 투자자의 심리, 시장의 변동. 이건 한 사람의 기록이자 철학입니다. 그녀는 시선을 내렸다. 손끝이 종이 위에 잉크 자국을 스쳤다. 그 필체는 정직했다. 장식이 없고 반듯했다. 그 단단한 글씨 사이에서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분은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말이 없었지만 조용한 천재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법을 아셨죠. 그 말에 미연은 눈을 들었다. 잠시 말이 막혔다. 오랜 세월 아버지를 단지 무뚝뚝한 사람, 가난한 세대의 상징으로만 여겨왔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이번에는 꾸며진 미소가 아니었다. 그래요. 전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 미연은 매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처음엔 숫자와 용어가 낯설었지만 메모를 하며 묻고 다시 확인했다. 밤엔 집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잔액을 맞추며 머리가 복잡해지면 차를 끓여 마셨다. 순자는 딸의 방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죽 대신 김밥을 올려두었다. 공부하면서 먹으라는 말 대신 그 행동 하나로 충분했다. 며칠 뒤 저녁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멀리 시선을 두었다. 조용했지. 말은 없었지만 늘 준비된 사람이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봤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 그 한마디에 미연의 손이 멈췄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일어났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의 칭찬을 위로로 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것은 신뢰였다. 부정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확언이었다. 며칠 후 서류를 정리하던 중 미연은 기부내역이라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여러 고아원과 장학재단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총액이 엄청났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늘 돈은 도구일 뿐이라 하셨죠. 남은 돈이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남는 거라고. 그날 밤 미연은 엄마의 방 문을 두드렸다. 순자는 독서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니? 아빠가 고아원에 기부하셨대요. 그게 꽤 많아요. 그걸 이어가고 싶어요. 재산의 일부를 김민준 재단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이들 교육 지원, 아빠가 하던 방식대로. 순자는 놀란 듯 미연을 바라보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국화잎을 스치고 있었다. 한참 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은행을 찾았다. 순자는 담보건 해제 서류에 서명했고 미연은 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최 변호사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건 두 분의 이름으로 남겠네요. 돈보다 오래가는 건 신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걸음을 늦췄다. 가로수 위로 석양이 기울고 있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나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엄마였던 것 같아요. 순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네가 그걸 알아챘으니 이제 남은 건 네 몫이야. 그날 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국화차가 올랐다.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다. 순자는 딸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다. 사람은 결국 배우는 거야. 늦게라도. 미연은 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도.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고맙단 말.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네가 한 일로 이미 들었으니까. 창밖에는 국화가 흔들리고 있었다. 계절은 서서히 겨울로 향하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길이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유산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배운다. 부엌에서 찻주전자 소리가 다시 울렸다. 순자가 물을 붓는 소리, 차잎이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집안에 번지는 국화향. 이제 이 집은 과거를 정리한 집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집이 되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늦가을의 햇살이 낮게 비스듬히 내려앉은 오후였다. 박순자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른 흙 사이로 국화의 줄기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놀림에는 조급함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정했다. 그 옆에서 김미연이 삽을 들고 있었다. 장갑 끝이 흙에 젖어 있었고 앞머리는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무심히 흙을 덮고 줄기를 바로 세웠다. 손등에 닿는 흙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다. 엄마, 올해 국화는 색이 더 진하네요. 그게 잘 관리돼서 그래.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작년엔 흙이 좀 메말랐거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이맘때 그녀는 여전히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때 자신을 떠올리면 믿기지 않았다. 눈앞의 이 정원은 단순히 꽃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배운 인내와 성실, 그리고 회복의 상징이었다. 정원의 한켠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김민준 재단 후원 정원,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와 순자는 매달 재단 보고서를 함께 검토했고 후원금의 사용처를 직접 확인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장학생 4명이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국화를 심어주고 싶어요. 순자는 그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미연은 이상하게도 울컥했다.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보고 있을 거야.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 정원도 네가 바뀐 것도 다 보고 있겠지. 햇살이 국화의 꽃잎에 닿아 반짝였다. 노란색, 흰색, 연분홍색이 한데 섞여 부드럽게 흔들렸다. 흙냄새와 바람, 그리고 낙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응?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순자는 미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가위를 내려놓고 천천히 딸의 손등을 두드렸다. 들어가자. 저녁 준비할 시간이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1년의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용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날 정원엔 말보다 깊은 화해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국화향이 따라 들어왔다. 부엌에는 미연이 끓인 미역국 냄새가 퍼져 있었다. 식탁 위엔 2그릇의 밥과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이제는 네가 내 밥상을 차리네. 그럴 때가 됐죠. 미연이 웃었다. 엄마한테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다. 창밖에선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붉은 빛이 식탁 위에 그릇을 물들였다. 순자는 문득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김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검정 정장 차림의 남자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봄에 심은 국화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내 딸에게 들리지 않게 했다. 그러나 미연은 눈치챘다. 엄마의 시선이 향한 곳,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온기를.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옷자락을 스쳤다. 미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 내년에 국화 말고 다른 것도 심어볼까요? 무얼? 해바라기요. 아빠가 좋아했잖아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근데 해바라기는 한 번 피면 금세 진다. 그래도 해를 따라가잖아요. 미연이 웃었다. 그게 좋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꽃을 따라 해가 움직이는 줄로만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결국 해를 따라가는 건 꽃이라는 걸. 저녁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함께 정원문을 닫았다. 순자가 등불을 켜자 노란빛이 국화밭 위에 드리워졌다. 미연은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다. 엄마, 내일은 재단에서 첫 행사 있대요. 아이들이 와서 노트북을 받는 날이래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리고 꽃도 조금 가져가라. 네, 엄마.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사람처럼 이어져 있었다. 집안에 불이 켜졌다. 벽에 걸린 김민준의 초상화가 그 불빛 속에서 환히 빛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됐다. 이제야 진짜 집이 되었구나. 바깥에서는 국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향기가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오래된 슬픔의 자리를 천천히 채워갔다. 그날 밤, 이 집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다. 조용히 끓는 국물 소리, 그리고 평화의 숨결. 황금 국화 정원, 완결.